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들은요. 최근 컨퍼런스랑 여러 보고서에서 나온 인텔의 최신 전략 방향에 대한 겁니다. 인텔이 지금 거대한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 그 속내를 들여다볼 만한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많아요. 네, 재무구조 재편부터 해서 운영 방식 혁신, 그리고 또 기술 리더십 회복을 위한 그 14A 같은 첨단 공정 계획까지. 네, 인텔의 미래를 좌우할 아주 핵심적인 움직임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텔의 현재 상황, 또 도전 과제,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객관적인 사실과 그 의미 중심으로 한번 면밀히 살펴보는 겁니다. 함께 그 복잡한 그림을 맞춰가 보시죠. 자,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재무적 움직임, 미국 정부 투자권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존 지원금에 더해서 57억 달러, 그리고 시큐어 엔클레이브 관련해서 30억 달러까지. 이게 보조금이 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상당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이 결정이 그 표면적인 자금 지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 지급 자체가 딱 확정이 되면서 재무 계획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었고요. 둘째는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서 단순한 지원자를 넘어서 인텔 성공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지지자가 된 셈이죠. 이건 그냥 재무 지원과는 무게감이 좀 다릅니다. 지지자 역할이요? 확실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셋째는 기존 보조금 조건에 묶여있던 제약들이 일부 해소되면서 운영상의 유연성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미국 내 제조 기반 강화 이 큰 틀은 유지되지만요. 세부 실행에서는 좀 더 자유로워진 거죠. 마지막으로 또 간과할 수 없는 점이 이 지분이 의결권 행사나 경영 개입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조건이에요. 이사회 권고에 따라서 투표하기로 했거든요. 경영 자율성은 보장되는군요. 그렇죠. 인텔 경영진의 자율성은 보장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인텔의 전략적 방향은 지지하되 운영은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 이런 균형점을 찾은 걸로 보입니다. 정부 지지 확보에 더해서 소프트뱅크로부터 한 20억 달러 규모 투자가 예상된다는 소식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인텔 현 CEO 리프탄이랑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 그 오랜 인연도 있고 또 AI랑 파운드리 분야에 대한 소프트뱅크 관심도 배경으로 얘기되는데 이건 그냥 자금 수혈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AI 분야 협력의 신호탄 이렇게도 볼 수 있을지. 충분히 가능한 해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게 인텔 잠재력에 대한 외부의 아주 강력한 신뢰 표명이고 또 자본 구조를 탄탄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특히 인텔이 계속 강조해온 그 부채 비율 축소, 그러니까 재무 레버리지 축소 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재무 투자를 넘어서 어떤 전략적 협력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아시다시피 AI 생태계 전반에 걸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해왔고 인텔 역시 AI를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렇죠. 양사 관계나 관심사를 고려하면 앞으로 기술 협력이나 공동 투자 같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여지도 배제할 순 없죠. 확실히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이군요. 여기에 또 모빌라이 주식 매각으로 약 10억 달러, 그리고 곧 완료될 알테라 거래로 35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온다니까. CFO가 상당한 현금 유입 언급할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금들이 단순히 그냥 장부상 숫자 개선하는 걸 넘어서요. 인텔의 전략 실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곧 만기가 돌아오는 38억 달러 부채를 추가 차입 없이 상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재융자 없이요? 네. 이건 이자 부담 줄이고 유동성 확보하는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높여서 향후 대규모 투자를 위한 여력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재무적 안정화 작업은 인텔이 추진 중인 대규모 기술 투자와 운영 혁신을 뒷받침하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기반이 되는 셈입니다. 재무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운영 측면에서도 진짜 큰 변화들이 진행 중인데요. 특히 파운드리 사업부를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계획, 이건 구조적인 대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결정 배경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첫째 이유는 역시 고객들 요구예요. 파운드리 고객, 특히 인텔이랑 경쟁 관계에 있는 패블리스 기업들은 자신들의 그 민감한 설계 정보가 인텔 제품 사업부와 철저히 분리되길 원하거든요. 그렇죠. 당연하겠네요. 네. 자회사 분리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죠. 둘째는 장기적으로 외부 투자 유치에 문을 열어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독립된 법인 구조는 파운드리 사업 자체의 가치를 평가받고 투자 유치하는 데 유리합니다. 다만 정부 투자 조건상 지분 51% 이상은 유지해야 하니까 만약 외부 투자를 유치해도 소수 지분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군요. 셋째,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 바로 별도의 손익계산서, P&L 운영입니다. 아, P&L 분리요. 네. 이렇게 되면 각 사업부의 재무 목표랑 성과 측정이 완전히 분리돼요. 제품 사업부는 최고의 성능과 마진에 집중하고 파운드리 사업부는 웨이퍼 비용 절감과 최적의 판매 단가 ASP를 찾는 데 주력하게 되죠.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면서 각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 완전한 분리를 위한 새로운 ERP 시스템 구축은 2027년 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 구조 자체도 선보고 있군요. 관리 계층을 절반으로 줄인다. 정말 과감한 조치입니다. 속도랑 효율성 높이겠다는 의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조직에 미칠 영향은 없을까요? 좀 불안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일 겁니다. 목표는 명확해요.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서 속도를 높이고 과거 인텔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그 관료주의를 타파하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고 이건 조직 내부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구조 조정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서 조직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동시에 주목할 부분은 현 CEO 체제 하에서 외부의 핵심 인재들을 공격적으로 영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죠. 새로운 피수혈도 계속하고 있죠. 네. 즉, 조직은 슬리머하면서도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오히려 강화하려는 다소 이중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죠. 파운드리 전략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요. 외부 파운드리 특히 TSMC에 대한 의존 문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 CFO가 TSMC 기반 제품 생산은 사실상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니 이건 진짜 좀 놀라운데요? 자체 파운드리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이죠. 현재 내부 생산 70%, 외부 30% 비율인데 외부 비중이 줄어도 상당 수준 유지될 거라니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IFS의 미래랑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루나레이크는 전령 TSMC고 에로레이크도 대부분 외주라는 점을 보면 더욱 그렇고요. 그 발언이 바로 인텔이 추구하는 스마트 캐피털 전략의 핵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언뜻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에 깔려 있어요. 모든 수요를 내부에서 소화하려고 막대한 비용 들여서 팹을 계속 짓는 대신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외부 파운드리를 유연하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유연성 확보 차원이군요. 네, 이건 수요 변동성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고 또 특정 시점에 가장 앞선 공정을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인텔 내부 제품 사업부에게도 최적의 선택을 할 자유를 주는 셈이고요. 특정 제품에 가장 적합한 공정이 만약 TSMC에 있다면 굳이 내부 공정을 고집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합리적이긴 하네요. 이미 차세대 노트북 칩인 노바레이크의 핵심 타일을 TSMC 2나노 공정으로 시험 생산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인텔 파운드리 사업이 모든 걸 내부에서 해결하겠다는 그런 폐쇄적인 목표가 아니라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파트너십 활용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죠. IFS 성공은 단순히 인텔 내부 물량만으로 달성될 수 없고 외부 고객 유치가 필수적인데 이런 개방적인 접근 방식이 오히려 외부 고객들에게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자체 역량 강화랑 외부 활용 사이의 현실적인 균형점이군요. 자, 이제 인텔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 공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8회 공정을 사용한 제품들이 속속 등장할 예정이죠. 연말에 나올 펜서레이크 CPU부터 서버용 칩인 클리어 워터 포레스트, 다이아몬드 래피즈까지. 특히 18A가 단기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2030년경까지 주력으로 사용될 장기적인 일꾼, 워크호스 공정이 될 거라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18A는 인텔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술 리더십을 되찾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자 향후 몇 년간 제품 경쟁력의 기반이 될 공정이니까요. 이 공정의 성공적인 양산과 높은 수율 확보는 필수적이죠. 하지만 여기서 CFO가 지적한 점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공정이 좋아져도 제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 제품이죠. 네, 특히 데스크톱 시장에서는 노바레이크 같은 혁신적인 아키텍처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도 단순히 새 공정 적용하는 걸 넘어서 칩 설계 자체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 CEO가 모든 신규 칩 설계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하겠다고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떤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직접 챙기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즉, 공정기술의 진보와 제품 설계 혁신이라는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만 인텔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장 뜨거운 감자, 14의 공정입니다. 처음 CEO가 외부 고객 없이는 백지수표는 없다고 했을 때 시장이 상당히 술렁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18A 수율이 안정되고 초기 14A 데이터가 긍정적이고 고객 관심도 높아지면서 자신감이 좀 붙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 자신감의 변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리고 2026년이 14의 성공의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14A를 둘러싼 인텔 입장은 그야말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전략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외부 고객 확보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데요. 첫째, 14A는 이전 공정들과는 차원이 다른 비용이 들어갑니다. 대당 3억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차세대 하이 NA EUV 노광 장비를 써야 하고 공정 단계도 훨씬 복잡해지거든요. 와, 3억 8천만 달러요? 장비 한 대예요? 네. 그러니까 이 막대한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려면 인텔 내부 물량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대규모 외부 고객 물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A가 예상보다 오랫동안 주력 공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4A로 전환되는 인텔 내부 제품의 초기 물량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수 있어요. 아, 그 공백이 생기는군요. 네, 이 공백을 외부 고객이 메워줘야만 14A 팹의 가동률을 유지하고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텔 스스로도 공식적인 분기보고서 10-Q에 이 위험을 명시했어요. 만약 외부 고객 확보에 실패하면 14A 및 그 이후 노드 개발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죠. 중단 가능성까지요? 어이구. 이게 현실화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텔은 18A 이후에 자체 공정이 없어서 TSMC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보다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헐, 오히려 더 의존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따라서 2026년은 외부 고객 계약 확보 여부를 통해서 14A의 미래, 나아가 인텔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점이 될 겁니다. CEO의 자신감 표명은 초기 기술 데이터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일 수는 있지만 실제 고객 계약이라는 현실적인 결과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느껴지네요. 엄청난 비용이 드는 하이-NA EUV 장비 도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또 비용 절감을 위한 움직임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 패키징 시설을 베트남 말레이시아로 통합하고 독일 폴란드 신규 공장 계획은 아예 취소하고 오하이오 공장 건설까지 지연시킨다는데 이런 상반된 움직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건 전형적인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봐야 합니다. 14A 같이 미래 기술 리더십 확보에 필수적이고 성공 시 파급 효과가 큰 핵심 분야에는 막대한 투자를 집중하되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거나 단기적인 수익성이 불확실한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축소하거나 보류하는 거죠. 네, 그렇죠. 특히 신규 공장 건설 계획 취소나 지연은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랑 건설 기간을 고려할 때 당장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운영 비용을 절감하려는 현실적인 조치로 보입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한 14A 성공을 위해 외부 고객 확보가 절실하다는 점과도 연결되고요. 불확실한 투자를 줄이고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14A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군요. 네, 재무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입니다. 이런 긴축 기조 속에서 곧 발표될 새로운 AI 전략은 어떤 방향일지 궁금해집니다. CEO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전략적 변화와 맞물려서 인력 감축 규모도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6월 말 96,400명에서 15% 감축, 연말까지 75,000명 수준 목표, 2024년 말 대비 총 22% 감소인데 자연 감소분 포함이고 2분기 구조조정 비용만 19억 달러라고 하니 와, 정말 대규모 조정이네요. 이 부분은 앞서 언급된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겠죠. 맞습니다. AI 전략 발표는 인텔이 단순히 CPU 회사를 넘어서 종합적인 AI 솔루션 기업으로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겁니다.
현 CEO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해야 하고요. 그리고 대규모 인력 감축은 말씀하신 대로 조직 슬림화, 비용 구조 개선, 의사결정 속도 향상 등 앞서 논의된 운영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2분기에 발생한 그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은 그만큼 인텔이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고통스러운 과정이겠지만 장기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텔의 현재 시장 위치와 수익성 개선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CFO 말을 빌리자면 노트북 시장 점유율은 괜찮은데 데스크톱과 서버 시장에서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이런 진단이네요. 이건 앞서 나온 제품 포트폴리오 강화 필요성이랑 정확히 일치하는 이야기네요. 네, 결국 모든 전략과 투자는 시장에서의 성과, 즉 점유율 회복과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인텔의 마진 개선 경로는 명확해요. 현재 30%대에 머물러 있는 영업이익률을 단기적으로 40%대로 끌어올리는 데 급선무입니다. 네, 40%대 진입. 네, 이걸 가능하게 할 핵심 동력은 첫째, 비용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18A 공정의 성공적인 안착이고요. 둘째는 펜서 레이크처럼 아키텍처 개선을 통해 성능과 효율성을 높인 신제품 출시가 중요합니다. 셋째, 앞서 살펴본 지속적인 비용 관리 노력도 필수적이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전제는 결국 경쟁력 있는 제품입니다. 경쟁사보다 뛰어난 제품을 내놓아야만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잃어버린 시장 점유율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이 튼튼해야죠. 네. 기술 리더십 회복과 제품 경쟁력 강화가 결국 수익성 개선의 가장 확실한 길인 셈입니다. 오늘 인텔의 복잡다단한 현재와 미래 전략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정부와 소프트뱅크 지원을 통한 재무 안정화 노력, 파운드리 분사와 조직 슬리머라는 운영상의 대대적인 변화, 또 자체 파운드리 육성이라는 목표와 TSMC 의존이라는 현실 사이의 줄타기, 그리고 미래기술 로드맵의 성패를 가를 14A 공정이라는 중대한 갈림길까지 정말 거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인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텔은 지금 엄청난 규모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만큼 큰 위험 부담 역시 안고 있습니다. 14A 같은 미래 기술에 대한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면서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유지해야 하고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TSMC와 같은 강력한 파트너이자 경쟁자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아주 복잡한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자체 첨단 제조 역량을 확보하려는 그 야심찬 목표와 현실적으로 상당 부분 외부 아웃소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앞으로 인텔의 행보를 지켜보는 데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보상이 따르겠지만 실패했을 때의 파장 또한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심층분석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격변기 인텔의 다음 행보를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